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한국에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서 한국에 분명 공룡이 서식을 했을 텐데 왜 한국은 기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왜 한국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을까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막을 보면 원래부터 메마른 땅이었을 것 같고 울창한 숲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 비옥했을 것 같죠. 하지만 지구는 인간의 직감 따위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사막인 사하라도 과거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반짝이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육지 한가운데인 곳이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 및 퇴적층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날 파도가 철썩이는 해안이 수천만 년 전에는 늪과 삼각주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땅을 볼 때 현재의 풍경만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예전에 어떤 온도였는지, 어떤 바다였는지,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어떤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였는지를 봅니다. 지금 눈앞에 드러난 산 하나, 절벽 하나, 검은 암석 한 조각은 사실 수천만 년 전의 환경이 남긴 압축 파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명, 특히 공룡이 많이 살았던 곳이면 자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공룡이 뛰어다녔고 숲이 우거졌고 생물이 넘쳐났다면 그 흔적이 땅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거대한 에너지 자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화석연료라는 말 자체가 그런 상상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구는 여기서 또 한 번 인간의 상식을 배반합니다. 생명이 많았다는 사실과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 육상 생태계가 존재했다는 뜻일 뿐, 그것이 곧장 거대한 유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유를 만드는 주역은 대개 그렇게 웅장한 생물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훨씬 작고 훨씬 조용하고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유기물들이 석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묻히고 눌리고 데워지고 이동하고 갇혀야 합니다. 한마디로 생명 하나로는 안 되고 시스템 전체가 맞아떨어져야 하죠.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한반도에도 분명 공룡이 살았는데 왜 우리는 중동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옛날 생물이 묻혀서 석탄이 되고 그게 더 변하면 액체 석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지질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석탄은 일반적으로 늪지나 습지에 쌓인 육상 식물성 유기물이 오랜 시간 압력을 받아 토탄을 거쳐 형성됩니다. 반면 석유는 보통 바다나 호수의 미세한 플랑크톤, 조류 같은 유기물이 최적층 속 근원함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며 생성되죠. 둘 다 유기물에서 시작한 화석연료라는 점에서는 친척이 맞습니다만 출신 성분도 다르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르고 필요한 환경도 다릅니다. 여기서 공룡은 또 한 번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공룡은 화려합니다. 몸집도 크고 화석으로 남았을 때도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석유의 세계는 훨씬 더 음침합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바다나 호수 바닥에 미세한 유기물이 쌓이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은 채 퇴적층에 묻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얕아도 안 되고 너무 깊어도 안 됩니다. 온도와 압력이 절묘한 구간에 들어가야 비로소 유기물이나 석유가 가스로 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석유가 저장될 다공성 암석이 필요하고 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층도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 곳에 가둬둘 구조까지 맞아떨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석유는 생물이 많이 살았던 땅의 보너스가 아니라 지질학적 조건이 끝까지 완성된 장소의 결과물인 겁니다. 즉, 한반도에 공룡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퇴적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이 풍부한 근원함, 적절한 열 성숙도, 석유가 스며들 저류함, 위를 덮는 덮개함, 그리고 새지 않게 잡아두는 구조까지 모두 대규모로 갖춰졌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인 것이죠. 그럼 한반도는 왜 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주자다시피 석유는 생명이 많았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 시스템이 끝까지 완성된 땅에서 나옵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게 쌓인 퇴적층인 근원암, 원유가 스며들어 머물 수 있는 다공질 암석인 저류암, 그 위를 단단히 눌러 원유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덮개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돔 형태나 단층 구조로 한 곳에 집중되는 지질 구조를 뜻하는 트랩.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석유는 생성되거나 보존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생성, 이동, 집적 과정까지 맞물려야 비로소 상업적 유전이 되는 것이죠. 밀가루가 있다고 빵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죽이 있어야 하고 온도가 맞아야 하고 오븐이 있어야 하고 다 구운 뒤 모양을 잡아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석유도 똑같습니다. 유기물은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선 근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석유의 원재료가 되는 유기물이 풍부하게 쌓인 암석을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 얕으면 충분히 익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깊으면 열을 지나치게 받아 석유가 아니라 가스 위주로 바뀌거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석유의 창이라 부르는 적당한 온도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덜 익어도 안 되고 태워도 안 됩니다. 지글지글 끓는 어느 절묘한 순간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한반도는 이런 조건이 넓고 안정적으로 그것도 초대형 규모로 갖춰진 지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3분의 2 이상은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성암은 국토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화강암류는 약 30%를 차지하죠. 태저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화강암과 변성암은 원래 마그마가 굳거나 기존 암석이 수억 년에 걸친 극한의 열과 압력에 재결합된 암석입니다. 다공질 구조, 즉 원유가 고일 틈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쪽의 근원암이 괜찮으면 저쪽의 저류암이나 덮개 구조가 약하고 또 어떤 곳은 생성된 석유가 새어나가 버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있을 가능성과 대규모로 캐낼 수 있음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여기서 석탄과 석유의 차이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석탄은 대체로 늪지와 습지의 식물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토탄을 거쳐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석탄은 따뜻하고 습한 지역의 늪 인근에서 자란 식물들로부터 만들어지죠. 즉 육상식물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반면 석유는 보통 바다나 호수의 미세한 플랑크톤과 조류 같은 유기물이 깊은 퇴적 환경 속에서 변해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공룡이 있었으니 석유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요란하게 쿵쿵 뛰어나리는 거대한 생명체와 말없이 가라앉아 수천만 년 동안 눌리던 미세 유기물,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았을 수는 있어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진짜 석유 한 방울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울산 동남쪽 약 58km 해상에는 동해가스전이 있었습니다. 1998년 한국석유공사가 천연가스층을 발견했고 2004년 7월부터 동해원 가스전에서 상업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17년간 생산된 천연가스는 약 330만 톤, 초경질 원유는 약 300만 배럴로 누적 매출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 약 1,000톤 수준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경북지역 가정에 실제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2월 31일 동해원 가스전의 공급은 최종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석유를 만들 조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규모. 중동처럼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초대형 유전이 아니라 작은 실험실 수준이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이 캐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고 저장하고 정제하고 다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풍부했다면 혹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이 정교해졌습니다. 어떤 항로가 중요한지, 어떤 정유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공정이 수익을 만드는지, 어떻게 제조업 전체를 묶어낼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꽤 한국다운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 바깥에서 길을 찾는 방식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는 왜 우리에겐 없을까 해서 멈춘 역사가 아니라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남을까를 끝까지 밀어붙인 역사에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진짜 자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팩트로 석유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